네, 저희 불금 글로벌 라이브 지금 2부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최파고님이 좀 피곤하셔가지고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네, 괜찮아요.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네, 금요일은 주말이니까 하루 네. 버틸 수 있죠. 네. 오늘 2부 위원님 준비해준 자료 살짝 보셨나요? 오늘 봤습니다. 네, 광산.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최근 오늘. 인플레이션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광물 관련 회사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 주셨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병수님 오시면 또 워낙 입담 좋으시고 스토리텔링도 좋으셔가지고 예. 반응들 좋으셨는데 지금 저희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예. 저희 카메라 돌려서 바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자, 두 번째 시간에 미래에셋증권 서병수 선임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구님. 너무 좋습니다. 김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처음은 김구. 이제 끝날 때는 나문희 선생님으로 끝나시는. 예. 어쨌든 선생님이에요. 예, 선생님으로 네, 끝나요. 남은희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뭔가 좀 당한 느낌인데. 예. 네, 그만큼 친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 또 좋은 얘기로 이제 자료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광산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들 얘기들이 너무 이제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원체 많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또 뭐 딴 분들 하시는 말씀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누구 말을 좀 컨닝해 볼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예. 인플레이션과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라든가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무슨 말을 하나라는 거를 좀 하나하나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3월 달에는 제가 미국 식품 회사들을 코멘트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최근 이제 농산물하고 에너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살짝 그 숨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광산입니다. 광산. 예, 그러니까 금속,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구리 이런 게 그것도 원자재 한 그쵸. 품목이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막 한창 오른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요즘 잠잠해요. 맞아요. 좀 예, 조용해요. 요즘 조용해요. 예, 예. 다들 지금 농산물 음식값하고 지금 예. 기름값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예. 광산물은 어떻게 됐지? 구리 어떻게 됐지? 우리 예. 지난번에 예전에 니켈 투자했던 예, 애들 그러네요. 망했나? 뭐 이런 예.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예.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최고라는 사람이 제일 잘할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봤는데 예. 전 세계에서 이런 광산업계를 쫙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대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오늘 이제 설명드릴 BHP하고 BHP. 예, 리오틴토, 발레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철광석이라든가 구리 광산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요. 예, 뭐 구리 광산만 따지면 프리포트, 맥몰란 같은 회사도 있긴 한데 네. 이런 종합 광산 회사로서 보면은 이 세 개 회사고 예, 혹시 우리가 또 이런 거 따져보려면 1등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봤더니 다 얘네들은 대장을 봐야 됩니다. 대장. 예. 상장돼 있는데 예. 시가총액 1등이 BHP더라고요. BHP. 예, 그래서 이 BHP라는 회사는 도대체 최근에 뭐라고 떠드나라고 열심히 뒤져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자료 한번 보시면 예. 그 BHP가 도대체 그러면 뭐 먹고 사냐라고 보면 저기 이제 딱 보시면은 나오는데 철광석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스코가 여기서도 많이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철광석에서 상당 부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저 구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석탄이 좀 있는데 네. 석탄은 뭐 그 철광석 재련하는 데 쓰는 석탄이 있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 석탄이 있어요. 그리고 석유 사업 조금 있고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는 호주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저희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LDR로. 그래서 뭐 북미, 남미, 남미 같은 데는 이제 구리광산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BHP가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더니 4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캐나다 뭐 경제 클럽에서 5월 2일 날 하고 뭐 기후 정상회담이라는 거 5월 12일 그리고 뭐 금속 컨퍼런스 5월 17일 뭐 그리고 농업 관련되는 거 왜 얘가 농업을 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5월 19일 이런 데 이제 컨퍼런스 나와서 회사가 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이제 어떤 시사점이 있나라는 것들을 파악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뭘 사야 돼 이런 얘기를 맨날 빨리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딱 되면 예. BHP 사시면 됩니다. BHP 사시면 예. 됩니다. 결론 바로 나오네요. BHP 사시면 되고
광물 ETF라고 DBB라고 있어요. 예. 그거 사시면은 나쁘지 않다. 아. 예, 그리고 농업이라든가 에너지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 조금 꺾였어도 많이 올랐는데 예. 얘는 뒤에 조금 보이겠지만 차트가 좀 쉬어 있다. 그래서 아.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야 그러면은 뭐 금속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농산물도 오르는데 예. 잠잠했던 금속 가격도 올라? 이러면은 뭐 누군가는 또 우울한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희 투자자들이야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니면 되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고, 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회사 이제 저희 이제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죠. 자료 네. 보시면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그 차트가 요게 이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요 차트인데, 요 차트가 딱 여기 사이에 있죠. 이게 이제 구리 선물 차트하고 철강석 선물 차트 중간 정도 돼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 저희가 철강석이 한 절반이 되고 구리 등등이 한 25%, 26%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한 6월부터 주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쉬고 있거든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가네요. 그래도 이 예. 흐름 자체는. 요 중간 정도에 와 예,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구리는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 철강석은 좀 한번 맞았고 얘가 철강석 비중이 좀 높으니까 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내릴 결론은 예. 얘 또 치고 얘 또 치고 얘 또 치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제조업체들은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예. 아까 뭐 앞단에서 뭐 제이미 다이먼 아저씨 얘기도 뭐 잠깐 하시고 하던데 네. 인플레이션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은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럴까봐 예. 전부 다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했던 말들을 예. 그대로 던지려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김구 예. 선생님이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아까 제가 BHP 사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얘는 그러면 숫자가 좋아졌나? 이런 것도 한번 보여서 차트 한번 딱 보시면 네. 자료 보시면 이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보다 저는 잉여 현금 흐름을 좋아하는데 뭐 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뭐 회사가 번 돈에서 뭐 투자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있어야 예.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당을 하던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잉여 현금인데 예.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분기 남은 겁니다. 2022 사업연도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6월 말 법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 추정치가 거의 맞다고 봐야겠죠. 한 분기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12년 이후 이익이 완전히 점핑을 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고, 예.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저기에? 일단은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Q는 줄었어요. 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채굴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채굴량 같은 건 좀 줄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견조해요. 아. 그러니까 구리나 철강석 가격 자체가 예. 최근에 약간 조금 빠지긴 했지만 YOY나 이런 수준은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2년째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끔찍한 얘기지만 얘네한테 즐거운 얘기는 이런 상황이 더 간다. 계속 간다. 예. 얼마나 갈 거냐, 하루 이틀이 아니다. 어. 이게 이제 얘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잠깐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 자료를 보기 전에 이 회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수요 주도 상품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말을 회사 측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5월 17일 날 했던 BOA에서 했던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인데 네. 일단은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가 좀 줄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도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상품 시장의 수요가 너무 강해서 제품 가격의 강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5월 17일 날 컨퍼런스에서 CEO가 직접 얘기했어요. 지금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수요 국가인 중국이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둔화됐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생각보다는 이런 수요는 견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는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현재 공급망 중단을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 2, 3년은 걸릴 거로 보고 있어요.
공급망 중단을 해결하는데 2, 3년이 걸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급망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작년 말이었나요? 뭐 자동차 부품부터 뭐가 조금씩 뭐 계속 나오죠. 뭐 3개월이면 된다, 6개월이면 된다, 지금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회사 말을 중요하게 보냐면 이 회사는 전 세계 철강석을 거의 메이저 공급사 중에 하나고 구리도 얘네 메이저 공급사 중에 하나예요. 구리, 철강석, 니켈 전 세계 3대 광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전 세계 경기나 수요, 특히 제조업 물건의 수요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지금의 공급망 중단 사태가 한두 달 혹은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이상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막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수요에 대한 욕구는 크기 때문에 너도나도 살려고 해서 상품 가격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철강석이나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견조하고 그래서 어려운 단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상품 수요는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채굴을 못해서 채굴 양 자체가 줄고 있는 게 수년,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회사의 잉여 현금으로는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세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되는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는 얘기, 이 회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때 지금 저희가 또 한 몇 개월 전에 한창 핫했다가 요즘 잠잠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탄소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유가가 튀고 뭐 전부 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러니 뭐 지금 유럽도 지금 뭐 탈탄소는 뭐 웬 말이냐. 지금 뭐 당장 뭐 탄소는 둘째치고 일단 기름값이 안 나오 비싸서 난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그런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탈탄소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몇 개월 전 얘기가 아니라 최근의 컨퍼런스나 그리고 실제 행동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것들을 이제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제가 철강석, 구리 그리고 석탄, 석유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석탄하고 석유 사업을 보시면요. 3년 연속 줄어드네요. 순 매출액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꾸준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야 이거야 옛날 얘기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엔 상황이 바뀐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요즘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자료 보시기 전에 회사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석유 사업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 사업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호주의 또 다른 에너지 기업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을 했는데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이번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 초에 5월 말 6월 초에 그쪽 주주총회 하면서 최종 결정 났거든요. 그러면 좀 뭐 한 3개월 동안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럼 딱 생각하게 야 지금 석유 분위기 좋고 하면 오히려 사업 강화해야 되고 판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석유 사업을 철저하게 매각을 해버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도 탈탄소 얘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구리나 니켈, 철강석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사업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구리와 니켈을 미래를 준비하는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작게 나와서 그런데 그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구리나 니켈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리나 니켈이라는 게 전기를 이제 탈탄소를 줄이는 산업을 하는데 핵심적이고 이게 얘네들의 실질적 수요를 좌우하고 이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없애고 또 정리를 하고 저 분야에 좀 집중하겠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구리나 니켈 같은 게 자기들한테
계속 키워갈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철강석도 신재생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얘들이 주장을 해요. 예. 왜 이제 아까 그 자료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롭게 사용처라는 데인데 풍력 발전이라든가 각종 전력 관련되는 시스템들을 보강하다 보면 철강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강화하는 게 탈탄소의 핵심적인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컨퍼런스를 얼마 전에 부사장이 여기 이제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 담당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5월 12일날 포린 FP라고 하는 잡지가 주관하는 기후정상회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에너지 전환으로 하게 되면 구리와 니켈의 수요가 늘고 풍력발전소라든가 기타 탈탄소화 시설 기반이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앞으로 30년간 구리 수요는 2배, 니켈 생산량은 4배가 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에너지 안보하고도 연관되고 우리는 이런 쪽의 사업을 계속 강화할 거다라고 하고 여기에 사업을 강화하고 이번 석유 사업 매각을 마무리 짓게 되면은 회사의 모든 포트폴리오는 탈탄소화에 기반이 된 포트폴리오로 집중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회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뭐 에너지 기업이나 원자재 기업들이 다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잠잠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자료에서는 넣지는 않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달 5월 21일 날 호주에서 총선이면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10년 만에 정권 교체, 노동당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권 교체에서 최대 이슈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기후 변화 문제였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후 변화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왜 기후 변화였냐면 저희가 이제 아마 뉴스 관심 있는 분은 알지만 작년 여름에 호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제 이게 호주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보수당 정권이 무너지는 10년 만에 노동당 정권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됐었고, 근데 이제 호주가 여기 BHP도 있지만 원자재나 자원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우리 수소 관련되는 기업들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아이 뭐 이거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 탈탄소화를 강화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에너지 가격 폭등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니 뭐니 한다고 해가지고 화석연료 투자 안 해서 여기 가격이 폭등한 거고,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가 올랐는데도 증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재생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산업이 강화가 되고 이게 메인스트림이 되면 화석연료 쪽에 대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이 되는 게 아까 앞에서 말한 구리나 니켈 같은 것들은 엄청 늘고 전기차 배터리도 황차에 늘거든요. 그럼 거기 니켈이 이제 전기차에 그 들어가는 핵심 요소 중인데, 구리나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구리나 니켈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적인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철강석 가격조차도 풍력 발전단지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철강석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 썼고 여기 자료에 따졌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3월 17일 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친환경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들과 관련되는 보고서들 홈페이지에서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탈탄소화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런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거는 이게 농산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광산회사 들고 왔는데 너 왜 또 갑자기 농산물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분이 여기가 석유 사업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광산 중에서도 철강석이라든가 구리는 이미 세계 메이저 중에 하나거든요. 3대 메이저 중에 하나고, 여기서 늘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영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얘네가 차세대로 선택한 산업이 뭐냐면 탄산칼륨이라는 분야에 진출합니다. 탄산칼륨이요. 예. 그래서 탄산칼륨은 갑자기 뭐지? 우리 옛날 이제 화학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죠. 머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딱 보시면 뭐냐면 저게 이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요게 비료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비료. 예, 비료가 그 질소와 인과 칼륨으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질소, 인, 칼륨. 예, 그러니까 비료의 성분은 질소 비료가 있고 인 비료가 있고 칼륨 비료가 있어요. 요즘에서 농산물 가격이나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시는 분들도 좀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질소는 요 상위 몇 개 국가 플러스 기타가 62. 여기도 인도 몇 개 국가 빼고 34. 근데 칼륨은 4개 국가 빼고 23. 상위 국가 접종률이 훨씬 높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빨간색이 누구냐? 러시아. 그리고 얘는 누구냐? 벨라루스. 그럼 러시아와 아이들이 대충 4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료 공급이 지금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세 개의 광물 중에서 사실은 질소는 이 에너지 가격하고 연관이 돼요. 공기 중에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해하는데 전기값만 있으면 되고, 이는 조금 뭐 이제 채굴 하는 거고, 칼륨도 채굴 하는데, 칼륨은 이게 상위 집중이 크고 특히 러시아 쪽 영향이 크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하고 분리한다고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은 캐나다예요. 캐나다.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캐나다의 대규모 칼륨이 이제 그냥 있지 않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되면 탄산칼륨이 돼서 광물 형태로인데 이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BHB 차세대 성장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 비료 같은 경우에 저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꼭?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져서. 단백질 보통은 이제 질소 비료를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질소만 먹으면은 식물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체만 커진다든지. 예, 뭐 등등등. 그래서 질소, 인, 칼륨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그 칼륨이라는 애가 요즘에 어떠냐라고 보면 저 모양이에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올랐는데 지금 딱 보시면 21년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건데요. 수년간 탄산칼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구가 늘었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3프로에서도 최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간간 이제 식품이나 이런 거 박사님 모셔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집트 이런 데는 지난 5, 60년 동안 인구가 3, 4배인가 늘었대요. 몇 천만, 2, 3천만 하던 인구가 막 1억이 늘어가고 이랬거든요. 인구가요? 예. 왜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머징 국가에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인구 증가가 되게 많았다. 갑자기 건강해졌네.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다들 고기를 먹는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중국도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고기가 소가 풀조가리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소나 돼지들은 곡물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곡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먹을 때보다 소가 먹으면 걔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털도 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살코기로 가는 거는 10%나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고기와 똑같은 식량을 먹게 되면은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곡물이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너도 나도 고기를 먹고요. 인구수는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환경인식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업 쪽에서도 그런 비료 막 쓰는 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되게 줄고 농산물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비료 중에 아까 3개 중에 탄산칼륨도 구조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 탄산칼륨과 관련되는 프로젝트가 지금 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보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1단계 하고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해서 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얘기는 탄산칼륨은 2020년대 후반이 가야 균형에 도달할 거다. 2020년대 후반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5, 6년간 탄산칼륨은 쇼티지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산물의 핵심인 비료 가격이 굉장히 장기간
쇼티지가 나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거 투자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 장기 투자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인가 26년부터인가 이게 채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수년간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탄산칼륨과 그 전방이 되는 농산물 가격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석유 사업을 메가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딱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그냥 음식일 것 같아요. 그냥 농산물. 기후 변화는 농산물. 이렇게 그냥 연결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 농산물을 잡는 나라가 그렇죠. 굉장히 힘을 딱 가질 것 같은. 근데 이제 농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 어떻게 보면 전쟁에 필요한 총알 같은 총알이죠. 게 그치. 그 아까 그 몇 개 고지역이 하니까 이걸 지금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BHP가 금속 회사니까 마지막 금속 가격 얘기를 좀 하면 또 다른 이제 BHP하고 다른 제가 농업 관련 보고서를 어디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채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두 올라서 그래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은 2021년에서 17년에서 21년 사이에 평균 12%, 장비 운영 비용은 시간당 21%에서 29%,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는 15%, 윤활유는 11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채굴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DBB라고 하는 금속 가격 관련되는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 금속 가격 차트를 보시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7%밖에 안 올랐어요. 최근 요때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07년이면 언제적입니까?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금속 가격은 지금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애들도 우리 구리나 광석 가격도 장기적으로 할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속 가격과 관련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적인 압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 있고 그런 쪽들을 우리 엔비디아나 테슬라 투자하듯이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이제 비료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제 추후에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좀 극심해지고 만약에 이제 정말 농작물이 좀 자라나는 이 환경이 좀 개선이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스마트팜 이런 어떤 컨테이너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비상장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스마트팜 하는 모의 회사가 굉장히 펀딩을 많이 받았던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벤처 캐피탈 쪽에서 수년째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못지않게 우리한테 지금 당장 비료가 있어요. 당장 농산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쇼티지고 스마트팜이라도 비료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스마트팜이 들어온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돌아가셨죠. 일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저가로 들어올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산 요소 따에서 전반적인 지금 쇼티지가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불금 어디 못 가시고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원래 어저께였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지금 극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밝은 저희 김구 선생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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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병수 의원님하고 그 철강 기업에 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 사실 저희가 보통 인플레라고 하면 유가와 곡물만 생각이 있는데 곡물뿐만 아니라 철광석, 광석까지도 인플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좀 해소되면 좋겠는데 들으면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